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막 아주 웅장하고 멋진 수백 년 된 빈티지 고택을 전 재산을 털어서 샀다고 해보죠. 벌써부터 뭔가 불안한데요? 그렇죠. 겉보기엔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지하실에 누수가 생겨서 파이프를 고치려고 벽을 허물었는데 그 벽 안쪽에서 이 집의 아주 오래된 오리지널 설계도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겁니다. 수백 년 전에 원래 설계도요? 네, 맞아요. 호기심에 그 먼지 쌓인 설계도를 펼쳐보는 순간 막 등골이 서늘해지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 거대한 집을 지탱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하중 지지 기둥들이 애초에 다 빠져 있다는 사실을요. 와, 세상에. 그러니까 뼈대가 아예 없었다는 거네요. 네, 우리가 그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오늘 당장 천장이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집에서 아주 평온하게 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일상적인 수리를 하려다가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근본적인 붕괴의 증거를 마주하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 순간의 심리적 충격은 뭐랄까 단순한 당혹감을 넘어서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공포에 가까울 겁니다. 바로 그 감정입니다. 수백 년 동안 살아온 집이 구조적으로 완전히 썩어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의 공포.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가 정확히 이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주 은밀로운 도입이네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고대 문헌인 열왕기하 22장의 기록을 해부해 볼 텐데요. 여러분, 이것을 단순한 종교 텍스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과 조직의 위기 관리, 그리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불편한 진실을 갑자기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런 거대한 질문을 던지는 마스터 클래스로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주 적절한 접근입니다. 사실 이 텍스트는 특정 신앙을 넘어서 한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리더가 그 붕괴의 징후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극도로 현실적인 보고서에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8살의 왕이 된 한 소년 최고 경영자의 이야기에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요시아입니다. 요시야. 이 인물의 배경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인데 요시아가 왕위에 오른 나이가 무려 8살입니다. 10살이요? 네, 초등학교 1학년 나이에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된 건데 이거 사실상 정상적인 통치가 불가능한 상황 아닌가요? 당연하죠. 정치 역학적으로 보면 8살짜리 왕이 등장했다는 건 그 국가의 권력 구조에 엄청난 진공 상태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권력에 공백이 생겼다는 거군요. 네, 대개 이런 경우 왕은 허수아비가 되고 그 뒤에 있는 귀족들이나 섭정 세력이 실권을 쥐고 권력 투쟁을 벌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영화나 사극에서 많이 보는 장면이네요. 네, 맞아요.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부패가 극에 달하기 딱 좋은 환경인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요시아라는 인물이 무려 31년이나 예루살렘을 통치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텍스트는 그를 두고 선조 다윗의 길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직하게 행동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31년이요? 네, 8살에 그 험난한 권력의 중심에 던져졌는데도 부패한 어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철저한 원책주의자로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가 숨어 있나요? 이는 단순히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극도의 혼란 속에서도 국가를 운영하는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과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했다는 뜻이죠. 그 어린 나이에 말이죠. 네. 권력의 중심에서 이리저리 타협하지 않고 기강을 잡으려 했던 아주 꼿꼿한 리더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자, 그 꼿꼿한 리더가 통치 18년 차가 되던 해에 거대한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시합니다. 바로 다 낡아빠진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하는 작업이었죠.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네요. 그렇죠. 요시아가 무술람의 손자이자 아살리아의 아들인 서기관 사반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냅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번역하자면 대통령이 비서실장이나 재무부 장관을 대법원장에게 보내서 국가 최고 기관의 리모델링 예산을 집행하라고 지시한 셈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적 규모의 공사였겠네요. 네,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들에게서 거둔 은을 목수, 건축자, 미장이에게 주고 목재와 다듬은 돌 같은 자재를 사게 하죠. 그런데 여기서 7절을 보면 현대의 조직 관리나 회계 시스템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작업자들에게 맡긴 은을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는 부분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정산을 안 했다는 겁니다. 영수증을 안 받았다는 거군요. 여러분, 아무리 왕의 지시라지만 이건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건축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현장 시공업자들에게 예산을 턱 던져주고는
영수증이나 지출 내역서를 단 한 장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대의 관점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솔직히 이건 리더십의 직무유기 아닌가요? 감사를 안 하면 당연히 횡령이 일어나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이 맹목적인 신뢰의 정체가 대체 뭔가요? 네, 현대의 관점에서는 완벽한 시스템의 부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와 영수증이라는 촘촘한 통제 시스템이 조직을 유지한다고 믿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텍스트는 영수증을 받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진실함이요? 네, 이것은 조직 심리학에서 말하는 고신뢰 사회의 궁극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 고신뢰 사회요. 영수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를 믿었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이런 현상은 조직이 어떤 강력하고 순수한 핵심 목적으로 강하게 결속되었을 때 간혹 나타나거든요. 핵심 목적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요시야 왕이 수리하고 있던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부패와 권력 투쟁으로 무너져 있던 국가의 도덕적 정체성을 재건하는 작업이었죠. 아, 건물을 넘어선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군요. 맞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단순한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라 국가의 정신을 다시 세우는 주체로 인식했을 겁니다. 그래서 영수증이 필요 없었다. 네, 이런 극도의 사명감과 상호 신뢰가 형성된 환경에서는 관료주적인 통제나 영수증 검사 같은 마찰 비용이 오히려 방해물로 여겨집니다. 아, 단순히 사람들이 착해서가 아니네요. 그렇죠. 국가 전체가 어떤 거대한 사명감 아래에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관료주의적 감시가 불필요했던 거군요. 흥미롭네요. 그렇게 완벽한 신뢰를 바탕으로 아주 순조롭게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이 무결점의 프로젝트 도중에 이 국가의 뿌리를 흔들어 버릴 폭탄이 발견됩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군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구석에서 먼지 쌓인 책 한 권을 발견하죠. 바로 율법책입니다. 맞습니다. hil기야가 이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건네주고 사반은 왕에게 업무 보고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반의 태도를 보면 이들이 상황 파악을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나요. 어떻게 호구를 하죠? 사반은 왕에게 가서 예산은 작업자들에게 아주 잘 전달되었습니다. 라고 일상적인 보고를 먼저 합니다. 돈 얘기부터 하네요. 네. 그러고 나서 마치 참, hil기야가 길에서 오래된 책을 한 권 주어주던데요. 하듯이 덧붙이면서 왕 앞에서 그 책을 읽어내려 갑니다. 그 대목이 이 이야기의 가장 소름 돋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왜 소름이 돋나요? 대제사장과 서기반이라는 국가 최고위급 지식인들조차 그 책이 무엇인지, 자신들의 국가 헌법 원본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몰랐다는 뜻이거든요. 맙소사. 조직사회에서는 이를 일탈의 일상화라고 부릅니다. 일탈의 일상화요? 뭔가 익숙해졌다는 뜻인가요? 네, 잘못된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원래의 올바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완벽하게 잊어버린 상태인 거죠. 완전히 망각된 거군요. 그런데 사반이 무심코 읽어내려가던 그 책의 내용을 듣자마자 평정심을 유지하던 요시야 왕이 갑자기 자신의 옷을 북뚝 찢어버립니다. 아주 극적인 반응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책 내용이 충격적이라고 해도 멀쩡히 입고 있던 옷을 찢어발기는 건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전문가님, 대체 왜 옷을 찢은 건가요? 고대 중동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공포와 절망, 즉 자신의 세계관이 붕괴될 때 나오는 본능적인 리액션입니다. 세계관의 붕괴요. 요시야가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는 통치 기간 내내 나름대로 나라를 훌륭하게 이끌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성전도 수리하고 부정부패도 없애고 있었죠. 그렇죠. 앞서 말한 고신뢰 사회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오리지널 설계도를 듣는 순간 깨달은 겁니다. 자신은 지금 지하실에 물 새는 파이프를 고치고 벽지를 새로 바르며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막상 설계도를 보니 이 집은 애초에 하중을 견딜 기둥이 없어서 무너지기 직전의 상태였다는 것을요.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 끔찍한 비유가 바로 여기서 완성되는군요. 맞습니다. 요시야는 자기가 부분적인 수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책을 펼쳐보니 국가 전체가 근본적인 부패에 빠져 있었던 걸 알게 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요시야는 스스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조상들의 잘못을 깨달은 거군요. 네.
자신이 아무리 훌륭하게 통치하려 노력해도 선조들부터 수백 년 동안 누적되어 온 시스템의 붕괴는 이미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이 되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직감한 리더의 절망입니다. 하지만 이 꼿꼿한 젊은 리더는 옷만 찢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서죠. 국가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최상위 사절단을 꾸립니다. 사절단 구성원들이 아주 화려하죠. 네, 대제사장 힐기야, 사반의 아들 아히감, 미가야의 아들 악볼, 서기관 사반, 그리고 왕의 시신 아사야까지 현대로 치면 대법원장, 비서실장, 국무총리가 다 포함된 드림팀을 구성해서 신에게 이 책의 진짜 의미를 물어보라고 파견합니다. 문제의 크기를 인식하자마자 그것을 덮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의 가장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 진짜 의미를 해석하려 했다는 점에서 요시아의 리더십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이야기에 진짜 기막힌 반전이 등장한다고 봅니다. 어떤 반전이죠?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최상위 사절단이 조언을 구하기 위해 찾아간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궁궐안의 화려한 예언자, 성전의 고위 남성 성직자, 아닙니다.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이었죠. 그들이 찾아간 사람은 할라엣의 손자여 딕가의 아들인 살룸의 아내, 바로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살고 있던 여선지 훌다였습니다. 중심부에서 밀려난 외곽 지역에 살던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국가 운명이 걸린 비상사태에 수많은 유명 인사들을 제쳐두고 변두리에 산 한 여성에게 찾아가 진실을 물었다는 건데요. 도대체 왜 그녀였을까요? 권력의 중심부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거대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조직 심리학에서는 이를 권력 근접성으로 인한 왜곡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아, 권력 근접성으로 인한 왜곡장이요? 그게 진실이 구부러진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왕의 곁에 있는 조언자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 자신의 자리와 권력을 유지해야 하는 이해관계자들입니다. 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만약 율법책을 궁궐안의 예스맨들에게 가져갔다면 어땠을까요? 10중 8구 왕이시여 드디어 잃어버린 경전을 찾으셨으니 이는 축복의 징조입니다. 왕의 업적이 하늘에 닿았습니다라며 듣기 좋은 소리로 포장했을 겁니다. 위기를 찬양으로 둔갑시키는 거군요. 맞아요. 와, 소름 돋네요. 우리 현대기업이나 정치에서도 CEO 주변의 참모들이 위기 상황을 긍정적인 신호로 마사지해서 보고하는 거랑 똑같군요. 요시야 왕은 권력 중심부에 등배한 그 기만적의 생태계를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그가 원한 건 안심시켜줄 가짜 위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요. 뼈아픈 파멸의 선고일지라도 가감없이 정확하게 말해줄 외부 감사관이 필요했던 거죠. 훌다가 둘째 구역, 즉 변두리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권력의 중심부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네요. 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만이 가장 잔인한 진실을 말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압도적인 통찰이네요. 진정한 감사는 잃을 게 없는 외곽에서 온다. 자, 그렇게 해서 권력의 때가 묻지 않은 여선지 훌다를 마주한 사절단은 아주 단호하고 냉혹한 두 가지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아주 끔찍하죠. 네, 자비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오랫동안 신을 버리고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책에 적힌 모든 재앙이 예루살렘에 내릴 것이며 이 진노는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멸망을 확정 선고한 겁니다. 한마디로 사형 선고네요. 역사적 관성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선고입니다. 수세대에 걸쳐 누적된 국가적 차원의 룰 위반과 시스템적 부패는 아무리 훌륭한 리더 한 명이 등장해 노력한다고 해서 마법처럼 되돌릴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확인시켜준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메시지가 오직 요시야 왕 개인을 향해 있다는 점이 저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어떤 부분에서 혼란을 느끼셨나요? 훌다는 이렇게 말해요. 네가 이곳이 저주가 되리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겸손해져서 옷을 찢고 통곡했기 때문에 너는 평안히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고 내가 내리는 거대한 재앙을 네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확정된 거대한 파멸과 그 안에서 주어지는 개인적인 구원의 대비죠. 솔직히 이 대목에서 저는 좀 반항심이 듭니다. 반항심이요? 전문가님, 이거 결국 리더 혼자만 쏙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나 멸망을 안 보고 평안히 눈을 감으니까 다행이지만 자기가 죽고 나면 국가는 잿더미가 된다는 거잖아요. 듣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리더로서 내 대해서는 회사가 부도 안 나서 다행이다 라고 안도하는 게 과연 해피엔딩입니까?
좀 이기적이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그 시점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며 겪는 인지적 부조화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 호스트님의 날카로운 지적처럼 표면적으로는 무책임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 결말을 단순히 리더의 개인적 도피로 해석하면 이 텍스트가 주는 가장 깊은 통찰을 놓치게 됩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통찰이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듯 이 이야기는 영웅 한 명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할리우드식 판타지가 아닙니다. 무너져가는 300년 된 고택을 새 주인 한 명이 하루아침에 완벽한 새 집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뼈아픈 현실주의죠. 그건 그렇죠. 유시아 개인의 선함이 수백 년의 악을 상주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는 결국 그들이 쌓아온 업보대로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훌다의 예언이 강조하는 것은 다릅니다. 뭘 강조하는 건가요? 불가항력적인 시대적 재앙 앞에서도 개인의 태도는 철저하게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태도요? 유시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불편한 진실 앞에서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선조들 탓이다 라고 변명하거나 아예 그 책을 불태워버릴 수도 있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권력이 있었죠. 네. 하지만 그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실 앞에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극도의 겸비함, 즉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시대의 멸망을 막을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진실 앞에 무릎 꿇고 옷을 찢었던 그 인간적인 진정성만큼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개인이 거대한 시대의 파도를 완벽히 거슬러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해도 진실을 대면하는 투명한 태도는 결국 그 개인을 도덕적 파멸로부터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도덕적 파멸로부터 지켜낸다. 멋진 말이네요. 멸망하는 시스템 속에서도 한 인간이 지켜낼 수 있는 존엄성의 최후의 보루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주 입체적이고 철학적인 결말인 셈이죠. 와, 듣고 보니 씁쓸했던 결말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네요.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청구서 앞에서도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한 인간에 대한 위대한 혼사였군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의 딥다이브 여정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처음에 낡은 성전을 고치려는 부분적인 수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먼지 쌓인 율법책은 국가 전체가 병들어 있다는 근본적인 부패를 적나라하게 들추어냈죠. 그리고 리더는 그 진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충격에 빠진 최고 권력자는 가짜 위로를 거부하고 뼈아픈 진실을 듣기 위해 일 것 없는 변두리의 여선지 훌다를 찾아갔습니다. 비록 국가의 멸망이라는 거대한 재앙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불편한 진실 앞에서 옷을 찢으며 보여준 그의 겸손은 결국 개인의 존엄과 평안을 지켜냈습니다. 아주 완벽한 요약이네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저 수천 년 전 고대 중동의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어쩌면 우리의 일상, 여러분이 매일 출근하는 조직, 혹은 우리 사회 깊숙한 곳에도 이처럼 오랫동안 잊혀진 오리지널 설계도가 지하실 어딘가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맞아요. 우리는 매일 벽지를 새로 바르고 누수를 막으면서 스스로 문제를 통제하고 있다고 믿죠. 하지만 어느 날 그 벽장 뒤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외면해온 근본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될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스스로 한 번쯤 뼈아프게 곱씹어 보셨으면 하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여러분, 만약 내일 아침 여러분의 삶이나 조직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한 진짜 잃어버린 원칙이 우연히 발견되어 눈앞에 펼쳐진다면 여러분은 요시야 왕처럼 그 불편한 진실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입고 있던 옷을 찢을 용기가 있으신가요? 쉽지 않은 상태이겠죠. 아니면 이미 나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며 우리는 문제없이 잘 살고 있다며 그저 모른 척 그 먼지 쌓인 책을 다시 덮어버리고 마실 건가요?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수리하고 있는 곳은 눈에 보이는 벽지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까?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여러분의 지하실에 숨겨진 설계도는 과연 안녕하신지 묻고 싶네요. 지금까지 딥다이브였습니다.